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면피를 넘어선 시댁 식구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넘어선 중년의 여성입니다. 정확히 나이를 밝히긴 그렇지만 슬아이는 딸과 아들이 있고 결혼 생활을 하다 얼마 전 이혼을 결심해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조론을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조론도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지. 저와 남편은 조론도 아닌 무지막지한 싸움 끝에 이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 먹고 뭐하러 혼자가 되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제 곁에 아이들만 있는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으니 적적하지 않냐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그저 부러워서 배가 아파 물어보는 질문같이 들립니다. 다들 명절에 아이들이랑 셋이서 지내는 거 심심하지 않냐, 적적하지 않냐라고들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명절이 행복했던 적이 없었기에 드디어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이혼한 사연은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엮여 있었다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누이들과 시모 때문이었죠.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맏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언니. 말 참 이상하게 하네?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이고야,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던. 남편과 결혼하고 1년이 되던 해에 시부는 후두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셨고 시모는 원래 몸이 약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고생시키겠다거나 제가 맏며느리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 당시 너무 어렸고 남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남자였죠. 그렇다고 마냥 참고 답답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20대 시절 일터에서였습니다. 공장에서 격리일을 하다가 공장 직원들을 태우는 버스 기사를 만나게 됐고 1년의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하면서 남편이 되었지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댁 사람들은 모두가 저를 잘 챙겨주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오는 자를 대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요. 우리 집안에 맏며느리가 드디어 들어온다니 내가 다 기쁘구나.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쁜 처자를 데려왔을까.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어. 첫 만남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남편의 아래로는 2명의 시누이와 막내 시동생이 있었지요. 그들도 저를 반가워했고 주변에서 하도 장남에게는 시집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저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하면 일을 관두라고 했습니다. 합가를 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만 하기도 벅찰 거라고 했죠. 전 절대 일을 관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가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분가해서 살 거야.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내가 일을 관둬. 난 당신이 고생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어떻게 쉬는 거야. 그것도 일이지. 저는 그 당시 격리를 하며 돈을 벌었고 동시에 중국어를 배워 중국어 강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말들이 돌았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살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지 않는 동안 학원비도 자신이 대줄 테니 1년만 합가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시댁에 5식구가 사는데 저랑 남편까지 들어가면 7식구가 되니까요. 그 7식구의 식사와 살림을 다 챙겨야 할 걸 생각하니 아득했습니다. 남편의 설득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뭐든 안 하고 화내는 것보단 해보고 화내는 게 낫다고요. 일단 같이 살아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대출해서 이자에 허덕이지 말고 그 기간 내에 열심히 저축해서 종잣돈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어요. 신우들이나 시동생이나 돕는 것 하나 없이 저 혼자 상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살림하느라 손은 부르텄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살림하면서 공부하라는 남편의 말은 말 그대로 불가능했지요.
그 일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내가 부엌댁이야? 내가 종이냐고. 1년만 참자고 했잖아. 내년에는 분가하자.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다음날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갔죠. 그 모습을 보며 말리려던 시모는 주저앉았고 결국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에게 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때는 20년 전이었으니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은 여자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할 바엔 그냥 참고 살라고 하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색이 나가셨습니다. 살림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적당히 시켰어야지. 애 손이 이게 뭔가.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한 달만 살고 일이 나가버리냐고 했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엄마는 물러서지 않으셨죠. 그럼 남은 1년간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 자네만 시댁에서 살아. 그리고 1년 뒤에 분가할 집에 내 딸 보내지. 그제야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분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 분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맏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느니 결혼해서 남편 돈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그 정도 일도 안 하려고 했냐며 잔소리가 오갔지요. 결국 저는 다시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분가할 집을 알아볼 테니 그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 후로 시댁에선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해서 엄마와 한바탕 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릅니까?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결혼할 때 돈 다 보탰습니다. 내 딸이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이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거지요? 엄마가 강하게 나가자 아버지는 움찔하셨습니다. 이혼까지는 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엄마는 완강하셨습니다. 이유는 엄마도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본인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게다가 친정은 방앗간을 해서 돈을 제법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시집을 보낼 때도 제법 두둑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기죽지 않게 말이죠. 이미 위로 언니 오빠들을 시집 보냈고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저만큼은 이혼을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시모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저는 분가를 내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도 다시 하면서 제가 원하는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고 간혹 명절이나 결혼식 등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참석을 해서 일을 했지요. 시모가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지를 못하니 주로 대외적인 일은 제가 나서야 했고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대립을 해야 했지요. 여자한테 껌뻑 죽네 아주. 아주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여자 치마폭에 숨어서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제가 아들, 딸 쌍둥이를 낳으면서 시댁은 바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동시에 낳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게다가 조카들은 또 예쁜지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허구한 날 분가한 집으로 찾아와서 애들을 보고 구경하다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쁜 조카들을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지요. 시부와 시모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들러서 아이들을 보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겨우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쓰러졌습니다. 시부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술과 담배,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의사의 말에도 시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갈 거니까 잔소리 그만하쇼. 의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시부는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 둘이 저를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언니,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엄마는 허리가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오빠는 일을 해야 하니까. 결론은 저보고 시부의 병원 생활에 간병인이 돼달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그런 건 맏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받아놓은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1년만 좀 고생해달라는 말에 결혼도 안 한 신우들과 시동생은 대체 뭘 하느라 못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원래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큰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치만 우린 아직이에요. 우리가 계속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하는 모습 보이면 누가 우리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막내도 그렇고요. 결론은 남편 빼고는 다들 결혼도 안 한 미혼들이라 데려올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어필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아픈 아버지는 장남인 오빠와 맏며느리인 제가 보살피니 힘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얼마간 고민을 했고 마음이 조금은 약해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상대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주고 간병인을 따로 구해. 그걸 왜 네가 하냐? 마누라도 자식들도 안 하는 걸 네가 왜 해? 전화를 끊고도 걱정이 되셨는지 엄마는 집으로 찾아와서 퇴근한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애는 안 될세. 사돈일은 안 됐지만 이건 아닐세.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에 가서 간병인을 구할 거니 각자 돈을 모아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왜 제가 안 하고 간병인을 구하냐고 하는 겁니다. 맏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걸 돈 주고 간병인을 쓰냐? 난 그 돈 못 준다. 시모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전 말했지요. 어머니, 어차피 제가 일을 관두고 간병을 하게 되면 저희 부부 수익은 줄어들어요. 그럼 그 간병 비용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제야 시댁 식구들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를 그저 부려먹으려 했던 겁니다. 남편의 부모는 네 부모야. 아내의 부모도 남편의 부모고 서로 힘들 때 가족들끼리 돕는 거지. 그걸 돈을 받고 일을 할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라는 시모의 말에 신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까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남편에게 시댁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일로 남편과 저는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아이도 키우며 일하는 것도 힘든 와중에 시부 간병을 하는데 돈 한 푼 주지 않는다뇨.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저를 정말 부리려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제대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까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넘어갔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워낙 완강하고 엄마도 고개를 저어서 남편은 시댁에 큰 소리를 쳤고 신우와 시동생이 돈을 보태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 후로 간병인이 혹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나 저와 남편은 자주 병원에 들렀고 시모와 신우, 시동생은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들릴까 말까였습니다.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제일 갸륵한 것처럼 행동했으나 정작 병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는 것은 저였지요.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시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겨우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시누이들이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적적하시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르신들 손주 보는 재미에 사시지 뭔 재미로 사시겠어요. 네 언니? 우리가 자주 올게요. 분간 월세집이 안 그래도 좁은데 시모를 모시고 같이 살라는 겁니다. 엄마가 애들 보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언니 일하는 동안. 솔직히 장남이 모시지 누가 모셔요? 안 그래요? 신우들이 계속해서 말했고 남편은 그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제가 화를 낼까봐 말을 꺼내지 못해 시누이들을 부른 듯 했지요. 그래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집도 좁은데 어머님 모실 방 부족하다고요. 이미 살고 계신 집도 계신데 뭐하러 이 좁은 곳에 들어오시냐고 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실 거라 했지요. 그러나 신우들은 시모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지내다가는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사고 뉴스도 안 봐요, 언니? 어찌나 둘이서 설득을 해대던지 싫은 티는 냈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시누이들이 가고 난 뒤로는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와서 함께 사는 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편할 게 뭐가 있냐며 시누이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응용해 저를 설득했고 전 일하느라 어머님이 집에 계셔도 챙겨드릴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 장남이라서 당신 데려올 때 고생시킬 거 알았고 미안한 생각 들었어.
근데 당신도 나한테 오면서 이런 거 각오한 줄 알았어. 남편은 이런 집안에 시집 오면서 맏며느리로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걸 예상 못했냐고 오히려 저보고 생각 없고 너무 멋대로 굴려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저에게 고맙다거나 시부모님 챙길 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사나 명절 때 지치면 고작 하는 소리라고는 원래 맏며느리가 이런 거라고만 했지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넘어간다고 쳐도 이렇게 점점 요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근처로 거처를 옮겨서 찾아가 살펴보는 건 어떠냐고 했지요. 그렇게 우리 엄마 모시기가 싫어? 당신은 아들이 당신 안 챙기면 안 서운할 거야? 난 당신 먼저 떠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가 나 안 챙기면 가만 안 둬.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말했습니다. 난 내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길 바래. 나를 챙겨야 할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고 당신을 챙겨야 할 건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나야. 부부가 괜히 부부냐고 했습니다. 꼭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고 근처에 가까이 살면서 보면 되는 거라고 했지요.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한다고 이를 갈더라고요.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요. 그날 이후 남편과 한동안 냉전을 겪었고 신우들이 연락을 해도 그저 거절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부하니 남편도 차마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 의견대로 근처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시모를 모시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을 정리한 돈으로 말이지요. 그 후로 반찬이든 뭐든 시모가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군소리 않고 해다 찾아가서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럼 시모는 이딴 거 안 먹는다고 던지시거나 입에도 안 맞고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했죠. 그 후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만 애들을 데리고 갔고 애들은 딱히 그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한 번 본 뒤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박혀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애써 애들을 달래서 남편과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따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았지요. 또 고성이 오갈 것을 생각하면 착잡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고 왕래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예전만큼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고 애들이 아직 커가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내밀더라고요. 언니,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할 남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간만에 만났고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심해부 될 사람이 하는 일은 제약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한약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을 제작해서 파는 일이었죠. 회사는 아직 작았지만 괜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심해부를 데리고 자주 찾아와 회사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이에요. 남편이 개발한 건데 이게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상품은 정말 괜찮은데 아직 회사가 입소문이 나지 않았다 보니. 결론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약재로 만든 것이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비싼 고가의 제품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지요.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이거 진짜 남 믿고 해봐, 응? 남편도 내키지는 않았는지 제 허락 없이는 돈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신우는 갑자기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말 들어봐요. 투자해서 돈 얻을 수도 있고 자칫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잃을 수가 없는 조건이야. 만일 잃는다, 그 돈 내가 도로 돌려줄게. 큰 신우는 투자만 해준다면 그 투자 원금의 배로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투자해서 잃으면 그 돈 그대로 그냥 자신이 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지요. 저는 그럴 여력조차 없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그냥 돈이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거나 더 불려서 들어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보채기에 남편은 결국 투자를 하기로 했고 저는 한숨만 쉬었지요. 큰 신우는 잘 생각했다고 했고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무리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큰 돈을 투자해? 고작 2천이야. 우리가 2천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 고작 2천?
2천이 고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적은 돈이야?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어도 그걸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조금 더 아끼면 되는 일이라고요. 곧 배로 벌어준다니까 그것만 기다리라고 하기에 저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달래야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익금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천을 넣었더니 4천이 돌아온 겁니다. 큰 신우는 겉보라며 자신이 말했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내 말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언니. 안 그래, 오빠? 더 넣으면 더 버는 거라고. 아니, 이제 벌 일만 남았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남편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더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신우는 아직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곧 새로운 상품이 또 출시가 되면 그때 투자를 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고 감진하게 했던 수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는 큰 신우의 남편은 신났고 큰 신우는 집에 올 때마다 다 자기 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때문에 큰 신우가 온다고 하면 남편은 비싼 과일과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해놓으라고 했고 좋게 대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큰 신우가 과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쓴 각서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남편이 웃으면서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찢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큰 신우는 찢어버리자고 했고 술잔을 걸치며 심해보까지 보는 앞에서 그 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인걸? 서로 부유하게 같이 살면 좋잖아. 안 그래? 그럼. 시댁에서 오로지 남편만 2천을 투자했고 4천을 벌어들이자 시댁 식구들은 큰 신우를 믿고 덩달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또 한 번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남편은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금액을 듣자마자 놀라서 말렸습니다. 5천만 원? 너무 큰 돈 아니야? 당신 설마 5천을 넣어야 1억이 돌아올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1억 벌게 생긴 거라고. 하지마. 절대 하지마. 나 분명 말했어.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잘하게 또 2천에서 2천만 더 벌어들이자고? 뭐하러 그래? 되는 판에는 크게 걸어서 크게 먹어야지. 아직도 그때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물어보면 안 했다고 라며 신경질을 부린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2억, 3억, 집까지 정리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큰 시누이와 결혼한 심해부의 회사였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사에다가 투자금까지 돌아왔으니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도 몰랐지요. 큰 신우가 심해부와 결혼을 급하게 한 만큼 준비도 없이 그저 식만 올렸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큰 신우는 소식이 없었고 심해부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지요. 남편은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큰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언니 어떡해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심해부는 큰 신우의 동창회에 나온 사기꾼이었습니다. 실제 동창이었으나 전과가 있었고 이미 깜빵에서 살다 나온 인물이었던 겁니다. 얼굴이 반반한 데다가 말도 잘해서 여자들을 잘 속였고 결혼이 급했던 큰 신우를 눈여겨보고 사기 결혼까지 진행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 결혼이라뇨.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됐잖아요. 가진 돈은 없고 결혼은 하고 싶다고 결혼해서 열심히 벌자고 해서 그냥 식만 올렸어요. 심해부는 큰 신우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아직 가진 것이 없지만 함께 꾸려나가자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식만 간소하게 올리고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혼인신고는 1년 뒤로 미룬 것이고요. 결혼 반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1년 뒤에 성공해서 돈이 벌리면 그때 제대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넘기고 한숨만 쉬었고 남편은 그래서 그 인간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 따졌지요. 모른다고 하더군요. 감쪽같이 사라졌고 심해부가 보여주었던 그 회사 사무실도 통째로 사라졌다고요. 작은 회사란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10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 큰 신우는 돈을 잃은 것보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로 시댁은 난리가 났고 천이 아닌 억을 투자했던 작은 신우와 시동생, 거기에 집 전세금까지 뺐던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저도 화들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안 한 거지? 안 했다고 말해? 그런데 남편이 울면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5천만 원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순간 피가 차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2억 5천. 뭐? 당신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우리 집 보증금도 2억이 안 되는데 대체? 설마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2억이면 4억이고 서울에 괜찮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죠.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남들은 돈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요. 이혼이고 뭐고 남편과 갈라설 겨를은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는 사이,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사이, 저와 남편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기꾼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장에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돈이 부족해 친정에도 사정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시댁은 가족 전체가 다 투자를 내서 빌릴 돈조차 없었지요. 오히려 저에게 연락해서 빌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언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알잖아요. 우리 집안도 난리인 거. 빌려줄 돈도 없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하던 일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까지 늘렸습니다. 낮에는 중국어 강사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설거지 알바를 했지요. 남편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드로 빚을 돌려막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파산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웬만한 서류들은 제 앞으로 돌려졌습니다. 1년 만에 그 사기꾼들은 잡혀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고 법정에서는 그들과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며 대립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널 대했다. 혼인신고는 안 했잖아. 그럼 새로 남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닥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내 돈 내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평생 너 끝까지 쫓아가서. 온갖 더러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았다고 해서 투자했던 돈들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저희는 2억 5천 중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시댁이 조금 받았을 뿐입니다. 큰 신우는 심해부를 붙잡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라 그리 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죠. 판결이야 위자료를 받는 쪽으로 났지만 그 위자료가 당장에 들어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뱉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댁은 조용했고 한동안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들과 시동생과도 만나지 않았죠. 이유는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줘라, 당장에 나갈 돈들이 없다 등등. 그래도 우리는 둘이 벌어들이니 좀 여유가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곧이어 그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 남편이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남편은 졸음운전을 했고 차주인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시작한 대리운전으로 빚만 늘어났고 대리회사에서는 근무 정지를 먹었습니다. 낮에 일하는 회사에서도 남편은 실수를 해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결국 실직자가 되어버렸죠. 나이 먹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요. 그러다 남편은 야근에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고 낮에는 저 대신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밤 상관없이 일에 매진했지요. 그런데 명절이 돼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모가 연락이 와서 제사상을 안 차리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라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안 그러냐? 그럴 정신 없어서요, 어머니. 남편 보낼게요. 왜 며느리인 네가 안 오고 아들을 보내냐?
와서 일찍이 요리하고 상 차려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남편은 낮에 쉬니까 남편이 갈 거예요. 시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남편이 와서 무슨 요리를 하냐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은 혼이 나가 있었죠. 시모가 무어라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낸 빚은 갚아야 했고 친정에서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부추기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빚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 말고 남편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상 차리고 하는 것들 도와드리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왜 자기가 하냐는 겁니다. 그럼 일하는 내가 가서 해? 그런 말이 아니라 차라리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가게 하라는 거지. 내가 가서 뭔 요리를 해. 도움도 안 될 텐데. 그럼 당신이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말해. 가서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아니죠, 언니. 돈 버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맏며느리가 괜히 맏며느리예요? 그거 하루 안 번다고 무슨 큰일 나요? 사람이 없이는 살아도 도리는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는 말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꾸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만 났지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리를 지키기엔 제가 너무 힘드네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으나 받지 않았죠. 그 후로 강의만 몇 시간을 뛰었고 저녁이 돼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 끝나고 시댁으로 오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데리고 온 상태라면서요. 차도 없으니 택시를 탈까 했지만 택시 탈 돈도 아깝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정류장을 거쳐 겨우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순간 하얀 무언가 떨어지자 이게 대체 뭔가 싶었죠. 소금이었습니다. 제 머리에 누군가 소금을 뿌린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니 큰 신우가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린 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딜 들어와요? 맏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차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감히 애들 앞에서 나를 이 지경으로 모욕을 주나 싶었지요. 그때 남편이 달려와 제 머리를 털어주면서 큰 신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언니한테 소금을 뿌려? 누가 언니야? 난 이런 새언니 둔 적 없는데.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큰 신우와 작은 신우의 외침에 구석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던 시동생은 굳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형인 남편의 편을 들어야 할지 누나들의 편을 들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은 것이었죠. 전 그대로 신발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들어 시누이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소리쳤죠. 오늘부터 나 이 집 며느리 안 할라니까 부르지도 연락하지도 마. 길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마. 알겠어? 제가 신발을 던지자 남편이 다시 말렸고 저는 아이들에게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애들은 두고 가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제게 쪼르르 달려와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지 말라고 했지요. 할머니도 고모들도 다 필요 없다며 같이 신발을 들어 시모에게 던졌고 그제야 시모는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져서 제게 소리치더군요. 나가, 썩 나가 이거사.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고 남편이 나오려 하자 시모와 신우들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데려오면 된다고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지요. 전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며 외할머니에게 가자고 했지요. 30분 만에 친정에 도착했고 아이들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요. 그제야 엄마는 눈이 번쩍 뜨이셨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엄마는 바로 제 머리에 보이는 하얀 소금들을 발견하시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설마 소금이냐? 이걸 누가 너한테 뿌렸어? 누가? 소금? 대체 누가 너한테 소금을 뿌려? 소금을 맞았다는 사실에 아버지도 놀라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시 울면서 말하더군요.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소금을 뿌리고 소리쳤다고요.
할머니도 소리치고 다들 엄마를 괴롭혀서 엄마도 신발을 들어 던졌는데 아빠가 말려서 그냥 그대로 쫓겨나듯이 나왔다고 말이죠. 아이들은 아빠도 나쁘다면서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빽빽 질러댔습니다. 그딴 아빠는 필요 없다면서 말이지요. 그 순간에 엄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당신 애들 데리고 있어요. 난 사돈댁에 잠깐 다녀와야겠으니까. 거길 왜 가요? 안 가도 돼요. 저 괜찮아요. 저는 다시는 그 집을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빚도 갚지 않아도 되고 그저 아이들만 키우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엄마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부엌으로 가셔서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싸기 시작했고 된장이랑 고추장들도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냐고 물으니 엄마는 걱정 말라며 그대로 반찬통들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셨지요. 설마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하냐고 물으니 엄마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마요. 갔다가 괜히 험한 꼴만 봐요. 네? 어차피 이혼한다며. 갔다 와라. 네 엄마 반찬 맛 좀 보여주고 와. 아버지는 이혼을 말리시던 분이었지만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늦게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게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정말 내가 그동안 고생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대로 엄마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는 시댁으로 달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그 꼴을 당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본인은 찾아보거나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확인할 생각도 않고 시댁에 있다니 그제야 새삼 실감이 났지요. 그는 내 남편이자 내 가족이 아니라 시댁의 아들이고 시댁의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차에서 내려서 엄마의 차 트렁크에 실었던 반찬통들과 된장 고추장들을 들고 시댁 현관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이 시간에 대체 누구냐고 쑥닥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엄마가 초인종에 대고 매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접니다. 안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사돈이 왜 온 거냐며 속닥거렸죠. 우리 애가 소금을 맞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큰일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급히 왔습니다. 엄마의 인자한 목소리에 곧이어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반찬통을 집어들었고 저도 품에 들고 있던 된장을 들었습니다. 따님한테 이야기 들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급하게 그래 들었다. 감히 내 딸한테 소금을 뿌려? 이 천벌받을 것들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는 바로 반찬통에 있던 파김치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던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문질렀지요. 시모의 얼굴은 엉망이 됐고 시모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눈이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아줌마, 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소금에 대한 답이지 이것들아. 전 그대로 엄마를 따라 들어가 된장을 시누이들의 얼굴에 발라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놀라 굳어버렸고 시누이들과 시모가 좀 말려보라고 소리 질렀지만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더군요. 김치와 된장이 자신들에게 묻는 것은 절대 싫었던 모양이죠. 그날 그렇게 엄마와 저는 반찬통을 사정없이 그들에게 던지며 묻혔고 그들이 달려들면 신발장에 신발을 들어 던지며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엄마와 차로 돌아와 다시 운전대를 잡고 친정으로 돌아왔지요. 엄마도 저도 손과 몸은 엉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속이 시원했고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자마자 몸을 씻고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을 욕보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내 애들 앞에서 신우한테 소금을 맞은 나는 니네 집 식구들한테 욕보여도 되고 너희 집은 안 돼? 그렇게 나를 하대해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맏며느리 노릇을 안 한 건 당신이잖아. 우리 집사람들이 괜히 그래. 다 업보야. 업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날 태어나서 정말 많은 거친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을 붙잡고 말했지요. 엄마가 아빠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요. 그렇다고 너희가 아빠를 못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따로 살고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아니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고모랑 삼촌이랑 할머니까지 만나면 소리만 질러서 무서웠다면서요. 아이들의 입이 그렇게 말하니 한결 안심이 됐습니다. 곧바로 가까운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을 하는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무사히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시댁에 충분한 귀책 사유가 있으며 재산 분할을 했을 때도 제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 했습니다. 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빚이 많아 현실적으로 그 돈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판결문에 높은 금액이 나와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지요. 돈이고 뭐고 그 집안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 양육 비용은 잘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다 보니 저 혼자 키우는데 돈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성심성의껏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바로 이혼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혼이라니 애들은 어쩌려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빚만 없으면 충분히 내가 키울 수 있어.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했고. 진짜 해보자는 거야?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 훨씬 잘 살았어.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시모까지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지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장문의 더러운 말들이 오더군요. 정말 끝까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시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도 전화가 오길래 결국 받았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내 동생들이 못 배워서 그래.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나도 그걸 아는데 차마 창피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어. 남편은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지요.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는 건 아니지 않냐고 호소하기에 아이들도 그날의 당신을 보고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찬성했다고 했지요. 뭐 애들이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애들이 직접 한 말 아니면 안 믿어. 제가 소금을 맞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애들에게 그 사건을 다시 물어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하라 했지요. 그제야 남편은 그럴 리 없다며 아이들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친정으로 온 남편은 부모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나서야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예상대로 아빠와 살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정확히는 다시는 할머니 댁과 고모들, 삼촌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뒤 법원에서 남편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제대로 정산이 되었고 두 아이 모두 제가 키우게 됐지요. 물론 판결을 믿지 못해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없다는 말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법정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시모는 외쳤지요. 내 손주들을 왜 내가 못 봅니까? 왜 내가 못 키우냔 말입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물론 법정에서 시모의 말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계만 들어야 했지요. 그 뒤로 아이들은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빚을 갚을 일 없이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빠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빚 때문에 허덕이던 과거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삶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신축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사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멀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